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에 대한 겁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 이들 사이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한번 파헤쳐 볼까요? 혹시 2008년 기억나세요? 전 세계를 그냥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은행들이 막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바로 그 금융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이 거대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를 만들었다면 이게 믿어지시나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위기가 닥치기 전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좋아 보였던 바로 그 시절로요. 하지만 사실 그 기반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9.1 테러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립니다. 보세요. 2000년에 6.5%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3년 만에 1%까지 떨어져요. 이건 뭐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죠. 말 그대로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풀린 값싼 돈,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몽땅 흘러 들어갔죠. 은행들은 야,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이런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계층에게까지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들이 이 위험한 대출들을 그냥 갖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CDO, 우리말로는 부채담보보증권이라는 아주 교묘한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빚을 그냥 한데 묶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이 CDO라는 게 꼭 금융 스무디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신선하고 좋은 과일, 그러니까 안전한 AA 등급 채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유통기한 지난 상한 요거트, 즉 위험천만한 B- 등급 서브프라임 채권을 같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믹서에 넣고 윙 갈아버리면, 그렇죠, 겉보기엔 그냥 그럴싸한 스무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은행들은 이 위험한 자산을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신나게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은 단 하나의 아주 불안한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이 믿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 파도 한 번 치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래성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연준이 너무 과열됐다 싶으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자 부담을 못 견딘 사람들이 집을 막 내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폭락했죠. 순식간에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진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파산했고요. 결국 그 위험한 금융 스무디를 잔뜩 들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좀 보세요. 2007년 최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렇게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미국 정부는 정말 역사상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적 완화, 줄여서 QE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윤전기를 돌려서 시장에 돈을 그냥 쏟아붓는 정책이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 이 천문학적인 돈은 과연 다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돈의 흐름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180도 뒤바꿔 놓게 됩니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썼던 방법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세계 상위 기업 순위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 GE 같은 제조업체, 이런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기술 기업이라고 해봤자 마이크로소프트 딱 하나뿐이었죠. 자, 그럼 딱 10년 뒤인 2018년 순위를 볼까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위권을 보세요. 애플, 아마존, 구글, 기술 기업들이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 잘 나가던 에너지 제왕 엑슨모빌은 9위까지 밀려났고요. 바로 이게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질서였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위기 직후인 2009년이에요. G나 엑슨모빌 같은 전통의 강자들 주가는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을 때 애플 주가는 혼자서 무려 146%나 폭등합니다. 시장의 게임의 룰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였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양적 완화로 풀린 그 많은 돈이 전통적인 강자들한테 안 가고 하필이면 빅테크 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 판에서 압도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딱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로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0에 가까우니까 기술 기업들이 우리 10년 뒤에 이만큼 벌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먼 미래의 수익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돈이 너무 싸니까요. 빅테크들은 이 싼 돈을 빌려서 뭘 했냐? 자기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이죠. 이걸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린 거예요. 세 번째, 경제 전체가 성장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폭풍 성장하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빅테크였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풀린 돈이 전부 온라인 소비로 이어지면서 빅테크 플랫폼들은 거의 공짜로 비용 없이 무한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 4가지가 정말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겁니다. 그 결과는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08년부터 약 15년간의 누적 수익률인데요. 엔비디아가 약 2만 프로, 넷플릭스가 15,000%?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인가 싶죠?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빅테크만의 황금기, 그 어마어마한 부의 창출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이제 그 값싼 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는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엔진은 과거처럼 돈의 힘, 유동성의 도움 없이도 그들을 계속해서 정상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